경제와 투자를 보는 깊이 있는 시선 딥사이트 시간입니다. 이제 4분기가 시작됐는데요. 시장이 여전히 좀 어수선한 분위기입니다. 4분기 전망 전략 세우겠습니다. 신양증권 김학균 리서치 센터장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저희가 머리가 혼란할 때 이렇게 좀 중심을 잡아주시는 시원한 말씀을 주시는 김학균 센터장님 모셨는데요. 일단 당장은 미국의 고용 보고서를 지금 앞두고 있는 상황이고 네. 미국 주가는 뭐 여러 우려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잘 가고 있는 흐름들입니다. 고용 보고서 또 어떤 이 우려들을 뚫고 미국의 흐름들은 계속해서 좋을까요? 어쨌든 주가 지수가 사상 최고치에서 움직이니까 굉장히 견조하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지난 9월 달에 연준이 금리를 0.50%포인트 낮췄는데 사실 보통 이제 중앙은행이 금리를 낮출 때 0.25 이렇게 낮추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렇게 금리를 0.50%포인트 낮추면 사실은 경제가 굉장히 안 좋거나 이래야 되는데 미국 경제가 작년과 올해 너무 좋았기 때문에 내년까지 보면 이제 둔화가 될 가능성이 그래도 높은데 사실 지난 2년 동안 미국 경제가 꺾인다 했지만 안 꺾였거든요. 그렇게 본다 그러면 이제 제가 미국 경제에 대한 전망을 말씀드린 건 아니고 네. 최근에 단행했던 이제 금리 인하는 실물 경제가 명백하게 나쁘지 않은데도 사실은 조금 더 저는 금리 인하가 늦었다는 얘기도 있지만 제 생각엔 조금 경기를 보면 조금 더 빨리 낮춘 면도 있는 것 같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이 미국을 비롯한 자산 시장에는 전체적으로 좀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 것 같고 특히나 이제 또 미국이 금리를 낮추다 보니까 중국이나 이런 나라들도 좀 돈을 풀 수 있는 여유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9월에 금리 인하가 전 세계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 것 같고 다만 이제 한국 시장이 잘 못 오른다는 게 이제 딜레마인 것 같고 앞서서 이제 고용 지표 말씀하셨지만 제 생각에는 한 연말 정도까지 볼 때 만약에 글로벌 시장이 이렇게 조정을 받는다 그러면 미국 경제가 갑자기 나빠져서 예컨대 고용 지표가 엄청나게 나빠져서라기보다는 제 생각에는 10월 초에 우리가 오늘 밤에 발표될 고용 지표가 나쁘게 나오더라도 전 주식이 많이 안 밀릴 거라고 보는 게 그럼 예. 사람들은 11월에 피컷 할 거야라고 또 생각을 또 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제 생각에는 미국의 시장 금리가 좀 잘 안 빠지고 지금 연준이 9월 달에 금리를 낮췄는데도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은 한 20bp 올라갔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경기가 충분히 나쁘지 않은데 연준의 금리 인하가 채권 시장 쪽에서의 어떤 금리의 발작적인 급등 이런 쪽으로 제 생각엔 이어지게 되면 시장이 조정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오히려 전체적으로는 연준이 예방적으로 금리를 좀 낮추었기 때문에 자산 시장 전체적으로는 제 생각엔 좀 좋은 그런 발판을 미국 네. 중앙은행이 만들어준 게 아닌가 싶습니다. 지난달에 이제 50bp 금리 인하와 관련해서 여러 의견들이 있는데요. 센터장님은 소위 선제적, 보험적, 예방적 성격의 금리 인하로 판정을 하셨습니다. 중동에서 이스라엘과 주변국들 간의 충돌이 꽤 거세게 오고 있고요. 그게 이제 유가를 조금 건드리는 모양새가 되는데 이후에도 중동의 긴장들은 꽤 있었습니다. 이번의 흐름들은 어떻게 보세요, 증시 영향? 저는 단기적으로 아주 길게 보면 네. 아무튼 이게 전쟁이 막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건 참 좋은 일이 아닙니다. 예. 우리가 우크라이나 전쟁도 여러 가지 의견이 분분했지만 이렇게 2년 넘게 싸울 그러게요. 거라고 생각은 못 했는데 이제 세계 곳곳에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지난 30년간 못 봤던 일이기 때문에 뭔가 우리가 금융시장을 예측하고 하는 데서도 사실 계산하기 힘든 굉장히 어떤 불안 요인이 생겼다라고 평가를 하고 싶고요. 다만 이제 중동 전쟁이 어떻게 될 거냐 여기에 대해 저 역시도 그림을 그리기 힘드니까 그래도 국제 유가가 오늘 새벽에는 5% 급등을 하긴 했지만 사실 예전과 같다 그러면 절대 레벨이 지금은 WTI 그렇죠. 기준으로 8, 90불 가야 되거든요. 네. 근데 지금 국제 유가가 굉장히 낮은 레벨에서 움직이는 거는 구조적으로 최근 10년 동안 미국이 원유를 많이 뽑아내는 산유국이 됐고 또 최근에 중국에서 나오는 그 원유 소비에 대한 예측치를 보면 중국에서의 원유 소비량이 아주 드라마틱하게 예측치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건 중국 경기 탓도 있지만 그거보다는 지금 중국이 전 세계에서 전기차 보급이 가장 많이 된 나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실 중동 지역의 불안은 국제 유가를 매개로 해서 전체적으로 이제 글로벌 경제에 영향을 줬는데 과거보다는 유가 민감도가 많이 이제 떨어진 거 아닌가. 그래서 뭐 전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뭐 일단 우리가 투자할 때 중동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시장이 뭐 많이 꺾이거나 제 생각에는 좀 뭐 그러진 않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가격이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움직입니다만 지금의 최근의 유가는 수요 사이드의 영향이 훨씬 수요 둔화가 컸다는 거죠. 물론 이제 공급 쪽에서 우려하는 무슨 이란의 호르무즈의 봉쇄라든지 이렇게 공급 사이드에 문제가 생기면 어려움이 있겠지만 기본적인 수요 부진으로 유가는 안정세라고 보셨고요. 잠깐 미국 경기 침체 우려 이게 우리 관심사니까 조금 더 말씀 여쭤보면 아까 이제 미국의 금리 인하가 상당히 좀 이 미리한 성격이 있다고 하면 뭐 경기 침체로 갈 가능성에 대해서는 혹은 지금의 경기 침체라는 그런 우려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게 생각하지 않으시는 겁니까? 그러니까 네. 경기는 둔화가 되는데 네. 뭐 순환적으로 이 경기란 건 사이클이 있기 때문에 계속 확장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예. 그럼 이제 둔화가 되는데 이제 우리가 투자하는 사람들에게 중요한 거는 경기가 급격하게 냉각이 되고 그럼으로써 실물 경제 침체가 또 이제 금융 사이드에 영향을 주고 뭐 이런 악순환이 나타나게 되면 주가가 많이 떨어지는데요. 그래서 저도 뭐 내년 정도까지 보면 미국 경기는 둔화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데 이제 그 양태가 상당히 좀 지금의 연준의 스탠스라 그러면 좀 온건하게. 마일드한 형태가 되지 않을까라는 네. 정도의 생각입니다. 네. 신영증권 김학균 리서치 센터장님 오셨습니다.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 중국이 경기 부양책을 쓰면서 중국 증시가 강하게 상승하고 기대감들이 워낙 중국에 대한 기대감들 우리가 좀 낮아져 있던 상황 네. 아닙니까? 근데 중국의 이번에 부양책의 그 효과 혹은 뭐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어떻게 보세요? 네. 뭐 어쨌든 중국이 부양책을 안 썼던 건 아니었는데요. 그렇죠. 예. 올해도 뭐 올해 상반기도 썼는데 경기가 제대로 반응을 안 하니까 뭔가 이런 몰핀을 쓴 것 같거든요. 그렇게 본다 그러면 제 생각에는 본질적으로 중국 경제가 전 좋아지기는 힘들 거라고 봅니다. 중국 경제가 민간 소비 비중 굉장히 낮고요. 투자 그리고 또 건설 투자 비중이 굉장히 이제 높은 건데 최근에 중국이 이제 부동산에 대한 또 규제도 또 완화했는데 이제 중국 사람들도 알 거예요. 우리가 돈을 또 부동산 쪽에 또 넣게 되면 당장은 경기 띄우는 데 도움이 되겠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그 돈이 증식되기 힘든 굉장히 매몰화된 비용이 될 수 있다는 건 중국 사람들도 알 텐데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가 너무 안 좋으니까 지금 부양책을 쓰는 것 같고요. 그렇게 본다 그러면 제 생각에는 이것이 아주 장기화된 회복은 아니지 않을까라는 게 제 생각이고 다만 과거에도 중국이 경기 부양책을 쓰게 되면 한국이 한 3개 분기 정도는 대중 수출 같은 것들이 좀 긍정적인 영향을 받았거든요. 그렇게 본다 그러면은 뭐 지금의 어쨌든 그 중국 정부의 스탠스는 안 되니까 좀 될 때까지 한다라고 하는 것도 좀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렇게 본다 그러면 뭐 자산 가격이야 먼저 움직이니까 뭐 실물 경기 회복이 한 2분기 정도 간다 그러면은 제 생각에 주가는 그보다 더 먼저 고점을 치고 조정을 받을 수 있다고 보는데 경제라 그러면 제 생각엔 뭐 한 2분기짜리의 반등은 되지 않을까라는 정도의 생각입니다. 그러면 중국 관련된 투자 아이디어 질문 먼저 여쭙겠습니다. 이제 과거에는 중국이 그렇게 부양책을 쓰면 인프라도 늘리고 우리가 굴삭기도 팔고 뭐 소재도 팔고 네. 그랬었는데 최근에 특별히 이번에도 보면 그런 어떤 인프라보다는 내수를 좀 살리기 위한 또 이제 자국 기업들 중심이라는 얘기도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국내 기업이 이전처럼 반사이익을 받기는 어려운 것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부양책에 따라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섹터가 있으면 무엇일까? 근데 이제 말씀하신 네.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사실 지금 중국 주식이 바닥에서 이게 뭐 올해도 안 됐습니다. 네. 한 9월 한 중순부터 한 10% 넘게 주가 지수가 올랐거든요. 근데 우리 코스피는 그 기간 동안에 주가가 조정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중국이 좋아질 때 그 수혜를 예전에는 중국 옆에 있는 우리 한국과 같은 나라가 많이 받았는데 지금은 그 연결고리가 좀 많이 단절이 됐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이제 한국 기업들이 하던 거 중간재 기업들은 중국의 어떤 중국 기업들이 대신하는 거고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재나 산업재 같은 경우는 어쨌든 중국이 경기 부양을 하게 돼서 커머디티 가격이 올라가고
뭐 이런 메커니즘이 만들어지게 되면 간접적으로 한국에도 수혜를 보는 기업들이 이제 나오게 될 것 같은데, 과거보다는 저는 뭐 새삼스럽게 중국이 그 경기 부양을 한다 그럴 때 우리 주가가 저는 움직였으면 이미 움직이지 않았을까라는 네. 생각이 들고요. 과거보다는 수혜가 많이 협소해진 것 같고, 직접 투자하신다 그러면 제 생각에는 뭐 중국에 투자할 수 있는 ETF나 이런 것들이 많으니까요. 예. 오히려 이제 중국의 구체적으로 중국 땅에서의 대안을 직접 선택하는 것이 조금 더 투자자 입장에서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겠네요. 예, 이전처럼 뭐 중국 증시 중국의 기업들을 직접 사는 거는 리스크가 있습니다만 ETF를 통한 투자 이런 것들은 충분히 가능해 보입니다. 예, 우리 시장 얘기하겠습니다. 우리 시장은 뭐 이래도 답답하고 저래도 힘들고 계속 부진한 상황들로 계속 가고 있는 흐름들인데, 네. 이제 궁금한 게, 그러면 이제 이머징국 가운데 이제 우리만 진짜 약한 거냐, 아니면 우리는 안에 있으니까 우리만 약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이머징 전체가 뭐 대만이나 비슷한 국가도 같이 가는 건지, 뭐 그런 흐름들 궁금합니다. 예. 최근에는 한국만 약했죠. 예. 최근 한 달, 최근 3개월 이렇게 성과를 보면 이 수익률이 마이너스인 나라는 사실 한국 밑에 늘 중국이 있었는데, 중국이 올라가다 보니까 한국이 상대적으로 더 약한 것 같고요. 참 힘드네요. 뭐 제 생각에는 네. 어쨌든 한국 시장을 대표했던 삼성전자에 대한 여러 가지 뭐 우려들이 대두가 되면서 삼성전자 주가가 뭐 고점 대비해서 한 20% 넘게 밀렸으니까요. 이게 어쨌든 뭐 지수를 누르는 직접적인 거죠. 예, 뭐 예. 영향이 될 것 같고, 뭐 그걸 제외하고 보면 사실 한국은 삼성전자를 제외하면 뭐 주가지수 레벨이 반도체를 제외하면 많이 또 다운된 섹터는 별로 없어요. 그래서 뭐 시장이 최근에 많이 삼성전자 편 밀렸다기보다는 참 남들 올라갈 때 못 올라가는 그 시간이 근한 10여 년 되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참 투자자들을 힘들게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결국 뭐 외국인들이 또 한국을 사면 삼성전자를 사고 팔면 삼성전자를 매도하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그러면 결국은 물론 뭐 지수가 제한적인 상황에서 트레이딩을 하는 그런 장세라고 하면 그에 따른 살아날 길이 있지만 지수 전체 레벨 자체는 결국은 삼성전자와 반도체 업황에 달려 있다고 봐도 될 것 같은데요. 최근에 반도체 업황에 대한 논란도 많습니다. 삼성전자는 이 위기를 어떻게 탈피해야 할까? 반도체 전망은 또 뭐 섹터 애널리스트는 아니시죠? 네. 어떻게 보세요? 참 한 기업이 사실 삼성전자야말로 지금까지 많은 도전이 있었고, 네. 또 투자자들이 삼성전자에 대해서 늘 열광했던 건 아닙니다. 우리가 삼성전자가 스마트폰에서도 굉장히 뒤처져 있다가 결국 좀 이제 2010년, 11년 이때는 상당히 또 이제 갤럭시란 게 약진을 했고, 이제 그러다가 한 2, 3년 지났더니 또 애플과 삼성전자를 많이 비교를 하면서 한 10년 전에도 삼성전자에 대한 평가가 되게 나빴었습니다. 이게 커머디티처럼 대량으로 물건을 잘 찍어내지만 뭔가 애플과 같은 창의성은 없고, 그래서 주식이 이제 몇 년 횡보를 했죠. 그래서 저는 이제 지금 보여주는 현상도 본질적으로 삼성전자가 못 보여줬던 모습이 아니에요. 원래 삼성전자 주가는 사이클이 굉장히 진폭이 크고 한 번 조정받으면 한 50% 조정받기도 하고 한 뭐 2년 정도 옆으로 횡보하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많았기 때문에 뭐 지금 보여주는 게 사실 삼성전자 우리가 과거에 못 봤던 모습은 아니고, 원래 삼성전자 주가가 원래 이런 주식인데, 예. 근데 이제 삼성전자가 늘 그 다음에는 이제 도전을 극복하고 뭔가 결국은 뭐 기업이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이 늘어났던 것인데, 근데 지금은 조금은 좀 도전에 직면해 있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는 삼성전자가 잘하겠지라고 했는데, 특히 이제 HBM이나 이런 쪽에 있어서는 뭐 계속 고민을 하지만은 이제 가시적인 성과가 잘 안 나오다 보니까, 그래서 다음 주에 삼성전자가 실적 발표를 하는데 제 생각에는 뭐 2분기 실적 그리고 3분기 예상치를 생각한다 그러면 최근의 조정이 조금 과한 생각은 드는데, 지금 이제 삼성을 바라보는 관점은 조금 이제 긴 호흡에서 삼성전자가 예전과 같은 경쟁력을 갖고 있나, 뭐 그런 어떤 시장이 이제 진지한 질문을 던지는 네. 것이고요. 삼성이 여기에 대해서 좀 과거처럼 좀 잘 극복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시장에 오래 계셨고 여러 위기들을 보셨고 그럴 때마다 우리가 얘기했는데, 우리 경제가 이제 주식시장이 좀 구조적 성장하면서 그 수혜를 누리는 게 아니라, 좋아질 때는 또 굉장히 뭐 주식이 없어서 다들 안타까움을 조바심을 내다가
또 이렇게 계속 좀 미끄러지는 구간이 길고 그래서 참 답답합니다. 그래서 밸류업하고 금투세 얘기할 건데요. 결국은 이런 걸 뚫고 갈 수 있는 게 우리 정책에 대한 또 자본시장에 대한 관심도인데 밸류업 프로그램은 이제 시행한다고 하고 지난번에 얼마 전에 거래소에서 지수 발표하고 그랬는데 뭐 시큰둥합니다. 네. 예, 그리고 그렇죠. 예. 그런 과정 자체도 조금 의아하게 하는 부분도 있었고요. 그러나 이제 거래소만 밸류업을 하는 건 아니고 정부의 역할이 크고요. 또 금투세 이슈는 오늘 더불어민주당이 이 의원총회를 해서 논의를 유예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아 보이는데 그러면 이 연말에 소위 개인 투자자들이 주식시장으로 돌아갈 수 있는 환경이 되는가?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제 시장을 바라본 그런 생각이 드는 게 중국이 되게 주가가 고생했잖아요. 네네. 뭐 사실 9월 중후반에 오르고 나서도 제 생각에는 장기 고점 대비해서는 굉장히 성과가 부진하지만 특히나 이제 시장 말고 개별 종목의 경우에는 사실 올라가는 게 되게 한순간이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런 것들을 되게 일반적으로 알기는 어렵죠. 사실 주가가 계속 횡보하게 되면 휘관론만 많아지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올라가게 되면 이제 뒤늦게 쫓아가고 이런 것들이 근데 저는 중국 시장을 보더라도 이게 주가가 레벨업 되는 건 한순간이니까 싼 주식을 가지고 있을 경우에는 제 생각에는 내 마음이 이거 들고 있는 거에 대해서 너무 아주 압박이 많이 받을수록 저는 좀 어느 정도 참는 미덕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예. 한국도 한국도 크게 보면 뭐 지금 실망스러운 말씀 많이 드렸지만은 이제 사실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많이 지금 주가가 뭐 버블은커녕 이제 뭐 사실 비싸다라고 볼 근거들은 종목들 보면 싼 종목이 굉장히 많으니까 이게 이제 장기적으로 이제 기회가 될 거라고 보는데 밸류업은 저는 어쨌든 우리가 이거를 뭐 남들 안 하는 걸 했다기보다 이웃나라 일본에서 했던 거를 좀 잘 모니터링해서 지금 하는 건데 일본은 이거 한 10년 했거든요. 예. 길게 보면 한국과 같은 밸류업 정책과 유사한 거 PBR 1배 미만 기업들 좀 대책을 마련하라는 건 작년 봄이지만 일본이 지난 10년 동안 했던 게 스튜어드십 코드라는 거에서 기관 투자가들의 돈 받은 개인들의 돈 받은 기관 투자가들이 주주로서 역할을 하라라는 게 있었고요. 또 거버넌스 코드라 그래서 상장된 기업들은 투자자들에게 자금을 받은 거니까 상장된 기업들 너네가 이거 가지고 좀 제대로 상장사로서의 어떤 좋은 애티튜드를 가지라는 거버넌스 코드도 만들어졌고 그리고 또 지금 한국은 밸류업 정책이 만들어졌지만 실은 우리나라 상장된 기업들 코스피 코스닥 다 밸류업 하라는 건데 근데 사실 밸류업 하기가 힘든 기업도 있고요. 밸류업 할 필요가 없는 기업도 있어요. 예. 근데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일본의 도쿄 증권거래소가 1부, 2부, 뭐 자스락 이렇게 있었는데 이건 이제 나눴죠. 그래서 스탠다드, 뭐 프리미어 그리고 또 그로스 이렇게 낮춰서 이제 그로스는 빼고 할 여력이 있는 회사들은 하라라고 하면서 밸류업이 조금 더 집중적으로 진행이 된 면이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일본도 이것이 뭐 한순간에 이루어졌다기보다는 한 10년 정도 그 성과를 지금 보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저는 그래도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게 주가 부양책에 대한 게 별의별 게 많았습니다. 저는 예전에 문헌으로만 본 거지만 89년도 노태우 정권 때는 주가가 조정받으니까 한국은행의 발권력을 동원해서 돈 찍어줄 테니까 주식 사. 심지어 이런 부양책도 나왔는데 못 이겼어요. 네. 그래서 투신사통에서 이렇게 오히려 투신사들이 지나고 났더니 이제 망했죠. 그렇죠. 그때부터. 근데 지금의 이 정책은 뭐 정책을 쓰기 때문에 잘 된다는 보장은 없죠. 그건 뭐 미래는 알 수는 없지만 네. 그래도 주식시장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연속적인 호흡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거는 이제 처음 보니까요. 우리가 밸류업 지수도 좀 보완을 해야 될 테고 뭐 장기적으로 일본을 보게 되면 우리가 네. 조금 더 긍정적인 변화가 조금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금투세는 뭐 오늘 민주당 하는데 전체적으로 나오는 얘기는 유예나 폐지가 나오니까 뭐 크게 변화는 없을 것 같고 어쨌든 저는 이 밸류업이나 이런 것들이 잘 되기 위해서는 결국은 이제 결국 주주들을 기업이 잘 저는 대우해줘야 된다고 보는데 최근에 이 고려아연과 관련된 이런 분쟁을 보면서 저는 이런 것들이 한국 시장에 저는 좀 이게 뭐 좋은 의미건 나쁜 의미건 고려아연은 싸우면서 기업의 밸류가 조금 뭐 훼손되고 있다 이런 주장도 있는데 지금 3세로 넘어가면서 지분이 많이 희석이 됐고요. 그렇게 본다 그러면 과거보다는 지배주주들이 많이 이렇게 뭐 과거처럼 이제 지분 자체가 작기 때문에 막 절대적으로 네. 칼을 휘두르기 힘든 상황이니까
전체적으로 소액 주주권 행사라든가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조금 변화가 만들어진다 그러면 뭐 딱히 뭐 제 생각엔 제가 뭐 고려하니 뭐 긍정적인 예다 이런 말씀드린 건 아니지만 전체적으로 예. 주주권이 강화가 되면서 그래서 저는 투자도 한번 2세, 3세가 지분이 승계되어 있고 또 가지고 있는 건 되게 많은데 배당 같은 거 적게 하고 이런 회사들의 주가가 상당히 한국에서 저는 좋을 수도 있다고 그야말로 봅니다. 밸류업 자발적인 한번. 밸류업이죠. 예, 자발적인 네. 밸류업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네. 자, 여러 이슈들 얘기했는데요. 4분기 저희 주제처럼 4분기 전망하고 전략 세우겠습니다. 4분기 이제 3개월 남았는데요. 미국 대선이 또 중요한 이슈이죠. 4분기 글로벌 시장 볼 때 관전 포인트 또 전망은 어떠세요? 네, 뭐 미국 대선은 어떻게 지금 뭐 미리 예단하기 힘들겠습니다만 그 이전까지 계속 좀 뭐 이제 그 불확실성 요인으로 이제 작동을 할 것 같고 이건 뭐 좋다 나쁘다 지금 뭐 말씀드릴 만한 아이디어는 없고요. 어쨌든 우리는 지금 주가가 다시 싸졌고 다시 또 중국을 말씀드리는데 이게 이제 중국이 얼마나 올라가고 정말 장기적으로 중국 시장이 구조적으로 레벨업되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만은 싸다라고 하는 주식이 뭔가 환경이 바뀌었을 때 올라가는 건 굉장히 한순간이니까 예. 저는 지금은 뭐 잘 갈 종목을 고르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저평가된 거 주식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마음고생 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조금 믿음을 가지고 좀 견뎌보시라는 이제 조언을 드리고 싶고요. 전체적으로 보면은 한국은 소비재 관련 주식들이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고요. 예. 또 한국 밸류업의 핵심도 사실 밸류업이 주가는 싼데 가지고 있는 자산은 많은 기업들인데 이런 것들이 이제 한국의 소비재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포진이 되어 있고요. 또 전체적으로 보면 뭐 한국도 소비가 구조적으로 좋아지긴 어렵지만 순환적으로는 소비가 안 좋다가 8월에 조금 반등을 했기 때문에 연말까지 본다 그러면 저희야 뭐 늘 저평가된 주식을 선호하는데 소비재 주식들 중에서 좀 PBR이 낮고 이런 기업들 특히나 이제 밸류업과 관련한 공시 예고가 연말까지 갈 때 많이 나올 것 같거든요. 그런 기업들의 경우에는 전 주가가 우리가 은행주 상반기에 본 것처럼 그런 시세가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싼 주식이 아니라 싸진 주식입니다. 비슷한 것 같지만 좀 가치가 다른데요. 주로 이제 뭐 성장주나 뭐 인프라 이런 것보다는 소비재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쪽에 또 4분기는 뭐 지나친 이 우려보다는 일정 부분의 그 힘맞추기를 기대하셨는데 그 부분 한 1분 정도인데 마지막으로 소비재라고 하면 말씀하신 은행주도 포함됩니까? 의주, 은행주, 뭐 금융은 음식 빼고요. 네, 금융 빼고요. 저 의외로 보면 실적이 안 나쁜데 네. 그 뭐 유통 같은 경우는 실적이 구조적으로 안 좋지만 그래도 좀 터닝하는 종목들이 좀 있고 의류 같은 회사들도 그 자산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소비재는 일부 유통주 그리고 의료 관련 주식들이 굉장히 싼 주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2008년 그 위기 때 정도까지의 그 자산과 주가가 괴리가 벌어진 종목들도 많으니까요. 어쨌든 그런 섹터가 저는 굉장히 싸 보입니다. 네. 4분기를 전망하면서도 뭐 늘 시장은 그랬던 경우가 훨씬 압도적으로 시기적으로 많지만 불확실성이 짙은 시간인데요. 4분기를 어떻게 보면서 대응할 것인가. 신영증권 김학균 리서치 센터장님과 오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저희 내용은 머니투데이 방송 유튜브에 다시 올라갑니다. 아까 무슨 얘기 하셨지? 이런 분들은 다시 한번 돌려보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김학균 센터장님 함께 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